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100회 방송에 이어 시즌2 천원석의 횡설수설로 이름을 바꾸어 보내드리는 11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나 강태광. 갈 길을 몰라 인생을 몰라 천방지출 날뛰던 시절, 내가 날뛴 만큼 어머님도 날뛰셨다. 나는 세상 앞에서,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도 하고 방황을 하며 내 인생을 부수던 시절, 내가 부순 만큼 어머님도 부셨다. 나는 내 인생을 부수고 어머님은 당신의 가슴을 부수고.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도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음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는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기타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낮아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예전에서 다시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네, G.O.D의 어머님께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름만 입술에 올려도 울컥하게 만드는 이름이 있지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너무도 거룩한 단어이고 또 고향 같은 이름이기에 우리는 이 단어가 주는 울림과 감정을 어찌 보면 스테레오타입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가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색깔로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어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상상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른바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기억하고 소환하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의 어머니로 기억하고 이를 책으로 담아낸 작가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출판사 달에서 출간한 죽이고 싶은 엄마에게를 쓴 한시영 작가이신데요. 작가님과 함께 그 책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시영입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89년생이고요. 회사에서는 노동자로, 그리고 집에서는 두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회사원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주부시고, 네. 자녀는 지금 몇 살, 몇 살? 지금 11살, 7살 두 딸을 기르고 있어요. 한창 손 가야 될. 네, 많이 가죠. 그럼 아이들 낮에 쭉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제가 한 지금 12년 차, 13년 차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일하고 있었죠. 와, 아이들 엄마 많이 그리워할 텐데. 네, 근데 뭐 또 나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보통 이제 일하시는 엄마들 보면 이 회사 끝나고 오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작가님은 거기다 글 쓰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면 그 시간마저도 쪼개서 글을 써야 할 텐데 네. 본인도 힘드셨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보면은 우리 엄마 많이 뺏겼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첫 번째 책이신가요? 네, 첫 책입니다. 네. 근데 출판사 달 하면은 달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아주 좀 묵직한 출판사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주실 정도 된다면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 또 기획력, 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또 범상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책 제목만 봐도 죽이고 싶은 엄마에게 손쉬운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목이 조금 섬뜩하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앞에 제 인트로를 보통 어머니라는 단어를 주었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아니라 책하고는 좀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라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앞에 인트로를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책을 간단히 좀 개괄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27년간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로 살아왔고, 그것이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 이야기들을 제 몸에 거의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을 수는 없었던, 그러니까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이제 써서 이제 글이 되고, 글이 이제 책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엄마나 양육자가 중독자라는 것은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저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엄마를 이해해야지 저도 살 수가 있고
그런 엄마를 가진 저를 이해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해를 하려고 결국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엄마에게 어떻게든 가 닿으려고 했던 노력도 담기고 몸부림도 담기고 그랬던 책입니다. 네. 주셨던 말씀에 인상이 좀 남는 대목이 내가 네. 살기 위해서 썼다. 네. 그래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엄마를 이해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그런데 아직까지 이해는 뭐 닿지는 못했다. 네. 라고 하는. 자, 그러면 지금 그 어머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지 않고. 네. 2015년에 돌아가셨죠. 네.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인 건가요? 아니면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책을 써오셨던 건가요? 우선은 이제 몸속의 이야기들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저는 이제 글쓰기를 좀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글방이라고 해서 이제 모여서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이제 발표하고 합평을 하는 그 모임에서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엄마 이야기가 술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제 책 프롤로그에 보면은 수도꼭지가 틀려진 것처럼 계속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쓰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한 60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60편이 이제 모인 거죠. 아, 이 책은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쭉 기획해서 썼던 책이라기보다는 네. 글방에서 어떻게 보면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제출했던 글들이 모여졌던 책이다. 네, 사실은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은 뭐 있었겠지만 책이 목적은 아니었고 우선 글이 쓰는 게 좋아서 글을 쓰다 보면 엄마 이야기가 나왔고 이 엄마 이야기가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글이 저를 데려다준 어떤 선물 같기도 하고 그래요. 60편의 글을 썼다는 얘기는 한 주에 한 표씩 써도 1년을 넘게 썼다는 얘기고, 네. 뭐 중간에 빠지고 하면 거의 2년에 걸친 글의 모임일 텐데, 네. 보통 글쓰기, 글방 이런 모임에 하면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주제가 오더라도 결국 가닿는 것은 엄마에게 된 이야기였다. 네, 맞습니다. 그 같이 글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그 수업을 이끌어주시는 김연아 작가님, 그러니까 어딘이라고 계시는데 글 스승이신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엄마 관련된 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글을 쓰면서도 너무 나 또 불행하다고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나 이렇게 불쌍하고 이런 거 써서 사람들이 지겹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 스승이 저한테 유일무이한 이야기다. 항상 한국 사회에서 엄마란 헌신해야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찡한데 죽이고 싶기도 하고 너무 딸을 힘들게도 하고 근데 딸을 또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는 유일무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해지지 않을까라면서 엄청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글을 좀 쓸 수 있는 기반이 되긴 했죠. 주변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게 글이 뻔한 글이 아니라 본인의 한풀이 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글을 통해서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의 마음까지 대변할 수 있는 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어머님 얘기를 좀 잠깐 좀 들려주시죠. 뭐 좀 쉽지 않으신 얘기 같지만. 저희 엄마는 이제 57년생이시고, 이제 저를 낳고, 이제 아빠랑 이혼을 하셔서, 이제 싱글맘으로 이제 저를 기르셨죠. 그리고 이제 외가댁에 다행히 이제 좀 외할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있으셔서 그쪽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정신질환인 거죠. 중독도. 예전에는 사실 중독이라는 게 정신질환이기보다는 의지가 없는 것, 혹은,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것. 자식을 그렇게 책임지지 못한 어떤 책임감 없는 걸로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중증이 되고 중증이 돼서, 많이 예전에는 좀 정상 생활도 유지했었지만, 이제 점점 말미에 갈수록 병원에 오래 계시고, 네. 그런데 동시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스컴에서 보면 중독자들은 뭘 때려 부시잖아요. 그리고 막 돈을 뺏어가고 막 학대를 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그리고 술을 먹는 여자여도 아이를 되게 잘 기르고 싶어 하는 중독자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런 중독자였고, 동시에 또 저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마한테 받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독자라는 이름으로만은 엄마를 이렇게 고정시킬 수 없는 되게 다양한 존재고, 호탕했고, 즐거웠고, 되게 말도 잘했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돌아가서 딱 떠오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이에요? 넘치고 넘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좋은 게 있으면 남들은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남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봤을 때 좋다 이렇다면 저희 엄마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해 이런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팔다리 주물러주고 너무 보고 싶었어, 자는 동안도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항상 도시락을 싸주시면 항상 콩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항상 편지. 그래서 저도 그게 의도한 건 아닌데, 저도 항상 집을 비우고 나올 때면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는 게 되게 당연하거든요. 이거 하고 끝에는 이제 사랑해 라는 것들 이렇게 쓰고 나올 때 그런 엄마의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랑을 뚫고 오는 어떤 나한테 주는 고통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어렸을 때 마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쭉 흘러왔다라고 좀 느껴지네요. 네, 고통도 사랑보다 고통이 더 컸죠. 왜냐하면 이제 사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아이가 양육자한테 어떤 받는 보호나 이런 거였을 텐데, 우선 술을 먹는 양육자를 가진다는 거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세계에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의 우주가, 그러니까 다음날 태양이 뜨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9시까지 들어올게 하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믿는 대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산다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다른 감각을 심어주고 남들과는 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주고, 실제로 되게 괴롭고요. 네, 이런 시간도 있었죠. 아니,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게 정확히 메타인지가 돼서 이제 분리가 돼서 얘기가 되시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인식까지 안 나간 상태에서 그냥 감정으로만 오롯이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감정으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먹은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을 해서 먹은 것 같아. 혹은 엄마가 나를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나라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엄마가 사랑을 많이 부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행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런 간극 속에서 살았죠. 엄마가 술을 안 마실 때와 마셨을 때의 간극을 그 어린아이가 채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노력으로. 사실은 자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힘들었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자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네 잘못 아니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분리가 됐던 게 언제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깨달았던 기간이 있었나요? 사실은 지금도 죄책감은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뭘 했다면, 혹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이라는 죄책감은 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확 나아졌냐라고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가 없지만, 이제 제가 좀 글을 쓰다 보니 책을 많이 읽고 싶어지고 강의도 많이 들으러 갔을 때 도움됐던 게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 이 혈연적 관계 말고 이 엄마를 57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혼자서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웠을 때 주위의 시선과 편견들, 그리고 국가 정책들이 전무했던 것,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정신과 자체를 가는 게 수치였던 그 사회적 상황들이 제가 이게 싹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재수 없고 안쓰럽고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사회와 맞물려 돌아가는 어떤 이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압박도 우리에게 작용을 했다, 엄마와 나에게.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좀 납득이 가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거는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셨을 때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냥 그런 간극 속에 있다가 하지만 이제 커가면서 청소년이 되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할 때, 지금 이제 이제 남도 대학도 나오시고 이제 직장에 취업하시고 이 과정이 일반인들도 그렇게 쭉 밀고 나가기 쉽지가 않았을 때 그런 감정의 진폭 속에서 속된 말로 어떻게 다른 길로 탈선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갈 수 있었던,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랄까? 그 힘은 어디서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제가 신앙이 좀 있었고, 이제 교회라는 곳을 다녔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들이 좀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성이기도 한데, 저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내가 아프면 이거를 막 숨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아프고 제가 이게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꼭 도움을 달라고 말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들은 아시는 거죠. 교회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 상황을 잘 말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마음이 열린 친구들이 많이 붙는 거예요. 아, 너 이런 거 어렵니? 나도 이런 게 어려운데 하면서 집에 가는 길을 버스 타면 10분인데 그걸 굳이 30분 걸어가면서 계속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풀리고 비록 그들이 해결은 해줄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내 어려움을 듣네? 그런 마음의 기반들 있죠. 내가 무엇을 하든 비록 엄마가 술을 먹고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듣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뜻밖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수치라고 느껴져가지고 숨기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 옆에서 알게 되면 또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도 사귀지 말라라고 하든가 거리를 두려고 하든가 그리고 그것을 약점 삼아서 또 놀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변에 더 든든한 응원군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에서도 아빠가 없다는 게 되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너 아빠 미국 갔어? 막 이렇게 되게 무례하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항상 감춰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빠 물어보면 미국 갔다고 이야기해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난 아빠가 없을 뿐이지 내가 불쌍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한 20대 때도 누군가 저한테 근데 그렇게 계속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를 그렇다고 제가 막 여기저기 말한 건 아니지만 말하다 보면 너한테 약점으로 다가올 거야 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나는 이게 나한테 수치스럽지 않아.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행동이지 결코 나는 이거를 나의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엄청 강했던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 계셨으면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런 게 튀어나오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생활을 이끌어갈 때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규적으로 버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로 능력이 없으셨죠.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우선은 외갓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집을 아예 외갓집으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도 그 안에 집이 좀 세 채가 있었어요.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이제 뒷채에서 살다가 엄마가 너무 그 자조 능력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이제 할머니 이제 들어와서 1층에서 이제 같이 살다가 그래서 외갓집에 제가 많이 신세를 많이 졌죠. 그 외갓집도 예를 들어 외갓집이라면 뭐 외삼촌이 됐든 네. 이모가 됐든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어서 각자 생활하기도 바빴을 텐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조카 또는 뭐 동생의 생활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그거 좀 본인 어린 입장에서도 나 이거 뭐 학교에서 뭐 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이제 좀 할머니가 계셔서 외할머니가 계셔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순간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외숙모랑 외삼촌 언니 둘 이렇게 같이 위층에 언니들이 살았는데 졸업식 때도 엄마가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제 생일 때도 술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 외숙모랑 외삼촌이 졸업식에 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프면 외숙모가 차 태워서 응급실 데려가 주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가족의 어떤 울타리는 있었던 게 저한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정말 그렇겠네요.
예, 만약에 어머님만 단둘이 있었더라면 또 다른 환경이었을 텐데. 그렇죠. 운이 좀 좋았던 것도 네. 있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역할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도 뭐 계속 관계는 좋게 갖고. 네, 거의 뭐 명절 때는 무조건 가고요. 연락 자주 드리고, 그 언니들이 낳은 조카도 너무 예뻐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머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책을 저도 쭉 읽었을 때 절절히 느껴졌던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묻어나는데, 거기서 표면적으로 그래서 주는 엄마가 나한테 거는 그 칼날이랄까 화살이랄까 이거에 대한 아픔, 그거에서 흘리는 피의 선열은 뚝뚝 느껴졌던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맨 처음에 프롤로그에서 썼던 엄마한테 글을 쓰면서 죽어라 썼다라고 하는, 그걸 프롤로그에 썼다라고 할 정도면 그게 어렸을 때 엄청 기억으로 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억이 나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죄책감으로 느껴졌던 글인 건가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제가 이게 되게 선명한 기억이거든요. 어떤 기억이었냐면 엄마랑 싸우고 이때 딱 제가 첫째 딸 나이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니까 제가 이런 기억이 더 잘 나요. 게다가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고 저의 그 나이대가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날도 엄마랑 막 싸우고 엄마가 뭘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이제 뒤채에 가가지고 막 빨간 크레파스로 엄마 죽어라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엄마가 그걸 읽은 것 같은 거죠. 근데 엄마가 술을 마셨어요. 나 때문에 마신 거다라는 그 죄책감이 말도 못하게 한 20-30년 넘게 남아있었죠. 네.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글 중에 한 대목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어제 몇몇 군데를 읽어야 되나라고 하면서 좀 봤는데, 이제, 그해 여름 오이진 행국이라는 파트고요. 이제 이 파트에서는 엄마에 대한 시선이 제가 좀 이동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1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읽어드리면, 나를 낳고 나의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내며 나와 밥을 먹던 사람, 본인 스스로도 잘 돌보지 못했던, 어딘가 서툴렀던 사람, 늘 불안해 보이고 흔들렸던 사람,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이전의 물음은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로 전환된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산다는 것이 때론 두렵고 불안해서 술로 도피했을 그 마음. 이젠 이해하려 애쓰거나 일부러 밀어내려 애쓰지 않는다. 전해져 오는 그 마음을 그대로 느껴볼 뿐이다. 엄마가 해준 그해 여름에 오이진 냉국을 먹고 10달을 버텨 태어난 아이가 이제 10살이다. 동생을 둔 어엿한 언니가 되었다. 이번 여름엔 아이와 함께 오이진 냉국을 만들어 봐야지 싶다. 이게 단순히 몇 해 이렇게 글 공부했다고 해서 이런 문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과는 별도로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글쓰기에 대한 뭐 관심, 좋아함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글쓰기 연습을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글쓰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학교에서, 이건 에피소드인데, 뭐 독서 경시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책을 안 읽었는데, 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책을 안 읽었는데도 유출을 해서 하면은 이제 막 되게 높은 랭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게 재밌지라고 생각만 했었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글쓰기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재미를 붙여서 수업도 그런 쪽으로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전공이? 저는 경제학과예요. 네. 아니, 얼핏 보면은 뭐 국문과나 문창과나 이렇게 해서 나오셨을 것 같은데, 경제학과. 예, 좋습니다.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이게 홍이삭이 불렀던 내 사랑 내 곁에를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폭삭 수거스대에 나왔던 OST 곡 맞나요? 네, 이게
송창식 김현식 노래. 김현식 이제 고 김현식 가수분의 노래인데 저희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네. 네. 그 노래도 엄마를 기억하면서 네, 홍이삭이 부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 또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이제 글쓰기 쪽으로 좀 한번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본인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아까 살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써야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이런 글쓰기의 재능이 있다라고 한 걸 느꼈던 게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냥 나는 나의 글을 쓸 뿐인데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네를 느꼈던 것은 글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재배치를 막 하고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고 글 쓰는 내 모습을 내가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3년? 만 3년 이제 딱 된 것 같아요. 글방 시작하면서부터니까. 아니, 이제 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내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3년 만에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되게 재수없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써지는 것도 아니고 썼다고 해서 책으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또 재수없는 분 모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이 글을 쓰는 건 3년은 걸렸지만 계속해서 제가 수업 그 전에 많이 들었었죠. 그게 되게 축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은유 선생님의 메타포라라는 글쓰기 수업도 들었었고 박총 원장님의 3다라는 글쓰기 모임도 했었고 그때는 진짜 둘째 임신해서 제가 4단까지 막 다녔으니까요. 그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거의 한 소리가 4살 때부터니까 그쵸. 거의 한 7, 8년을 제가 수업도 많이 듣고 그러다 그게 쌓여서 이제 2, 3년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니 은유 선생의 글쓰기도 거기서도 계속 글을 써서 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메타포라라는 수업인데 한 15주, 12주 과정이어가지고 주에 한 번씩 글을 내죠. 야, 그때도 엄마 얘기를 썼어요? 그때는 엄마 얘기, 그때 이 오이진행국 그 글이 그때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은유 선생님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나 이제 소수자에 관련한 이야기나 글감이 좀 주어지는 부분이라 그거에 맞췄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딘 글방은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예, 어쨌든 그 쌓여졌던 글쓰기의 훈련, 연습들이 이제 엄마라고 하는 주제로 쭉 모여서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쭉 이야기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야기로 언제까지 쓸 거냐? 그럼 나의 관심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 결국 우리 작가님이 앞으로의 글쓰기의 주제, 관심 영역 어느 쪽으로 확장될 건지 한번 기대가 될 텐데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도 사실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씩. 그런데 이제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주로 요즘 쓰고 있는 글은 제가 2008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그때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거든요. 12년 동안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경쟁, 상대평가 이런 게 되게 심했었고 대학에 들어오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학점을 쌓고 스펙을 쌓으라고 하는 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엄청났던 시기에 느꼈던 대학 시절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개인사를 좀 풀어놨다면 이제는 조금 사회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고 그거를 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와, 약간 좀 거시적 담론의 글을 좀 쓰시겠네요. 네, 거시적 담론이긴 하지만 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사회는 이래야 된다, 사회가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걸 느꼈고 그때 나는 이런 선택들을 했는데 지금 이곳에 와 있고 나와 다른 선택들을 한 사람은 거기에 가 있고 그 20살과 21살 때는 용산 참사라든지 쌍용차 해고 사태라든지 그 21살에 제가 교과서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사회에 나와서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가 일정한 규칙과 규범 항상 저희한테 요구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이걸 지키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학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얻었던 그 충격들이 이제서 좀 준비가 됐는지 이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좀 쓰고 있어요. 아니, 좀 제가 약간 생경한데
지금 본인의 어떤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더 심해지셨을 것이고 그 어머니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본인한테 다가왔죠, 시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제 교회를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아젠다에 내가 시선을 뺏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데까지 내 의식이 확장이 되고 그것이 내 의식망에 걸려들 수 있었는지 그거 참 신기하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게 타고난 성향이 있었던 건가요? 원래 타고난 성향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막 동하는 성향도 있는데 제가 소수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썼던 큰 계기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었어요. 어떤 고립감이냐면 저한테는 이 세계가 전부였거든요. 엄마가 술을 마시면 내가 엄마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지. 밤새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막 울고. 근데 이 세계를 대문만 나서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세계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립되어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글로 쓰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저는 사회적 혜택도 많이 받았고 왜냐면 엄마가 한부모기도 하니까 학비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얼마나 한 개인에게 힘이 되고 인생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물론 이 문제는 좀 가져야겠다. 근데 그냥 눈길이 가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좀 사회 참여적인 곳을 찾아서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다 지금 작가님 같은 의식을 갖는 거는 또 아닐 텐데 또 타고나신 성향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외가에서 아까 이제 기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학비가 지원받고 하더라도 대학 들어가서 이건 또 다른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뭐 개인적으로 생활전선에 좀 뛰어들기도 하셨나요? 우선은 학비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았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또 재수 없다는 얘기 하시는 근데 이거는 그 지원을 받은 거죠. 네. 이제 제가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고 엄마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서 학비를 받았던 거고 그때 제가 너무 절묘했던 게 이 예산이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 9월에 측정된 예산이었어요. 네. 제가 수능을 2007년도 11월에 봤으니까 만약에 이게 9월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면 저는 거의 한 4, 5천만 원 되는 대학 학비를 학자금 대출로 10년 넘게 갚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3개월 전에 그 사업 예산, 요즘에 그 글을 쓰면서 찾아보고 네. 있거든요. 3개월 전에 그게 통과가 돼서 그 혜택을 제가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학비를 받았고, 네, 지원을 많이 받았었죠. 네. 운때도 좀 있었고, 진짜. 네, 근데 사실은 용돈 같은 거는 항상 벌려고, 그 과외를 3-4개씩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3개씩 해서 항상 이제 그 용돈을 쓰고 근데 과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업에 입사할 때 인적성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 수학과외 했던 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득은 많이 봤던 네. 것 같아요. 취업할 때. 자, 지금 자녀도 이제 2명인데 네. 아까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이 있어서 그게 아이한테 다가갔다고 했지만 이게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엄마한테 받았던 부정적인 나의 그림자를 볼 때가 있잖아요. 혹시 내 안에서 엄마의 그림자를 느낄 때가 좀 종종 있으신가요? 많죠. 저는 그래서 항상 나는 반면교사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제가 감정적으로 대했거나 할 때 항상 돌아보는 거죠. 내가 엄마 딸이라서 그런가? 엄마 이런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하나 싶은 순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설명은 할 수는 없잖아요.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혼자서 자책만 하는 거죠. 내가 혹시 이래서 이런 거는 아닐까? 내가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배우자랑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배우자는 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그거는 어떤 엄마나 다 가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너가 감정적인 부분이 장점이 될 때도 있다. 솔직한 감정을 아이들이 나눌 때 덜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또 감정적이 되면 아이들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맞춰 나가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조언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기도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도 있고. 이 책에도 보면은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가 간단히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역시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앞으로 이제 처가가 되실 분들에 대한 그 배경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셨고 어머니가 중독자이시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입관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그런 영향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내 처가 덕을 보는 건 아닐지라도 처가 때문에 이게 나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핸디캡이 돼서 본인의 어떤 연애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또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갈등. 근데 이제 이 책엔 그런 게 나타나지를 않고 이 책을 읽었던 독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참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배우자가 있구나. 배우자도 참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배우자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신다면 말씀 주셨으니까 뭐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우자는 문제가 안 되게 이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셨는지. 우선은 제 사귀기 전부터 같은 이제 선교단체 동아리를 했었는데 사귀기 전부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친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결혼이나 이런 게 어려울 거야라는 생각을 거의 좀 하기가 어렵게 많이 이렇게 버팀목이 좀 되어줬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이 사람과 나만큼 잘 맞는 사람 없을걸?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약간, 그리고 되게 그쵸. 이렇게 지원해주고, 묵묵하게 좀 바라봐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가 중독자니까,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출 나오고 싶다고 할 때 병원에 이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아무튼 그랬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되게 많이 빚을 지고 있고, 나도 이 사람이 또 어려운 생애 시간이 온다면, 그럴 때 나는 꼭 그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에 좀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이를 든든한 울타리로. 근데 이제 이게 배우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가족 대 가족의 만남이니까 배우자의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댁하고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어떠신가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저희 시어머니랑 시댁 만나고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그럴 때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사실 여기 오는 길에도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뭐 버스 타다가 허리 뭐 약간 삐끗하셨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막 서로 아픈 거 계속 얘기하면서 나 요즘 골다공증 있어 어머니 저는 뭐 소화가 안 돼요 이러면서 또 같이 또 한 1년 살았었거든요 저희가 네. 육아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머니 시댁 어른들 생각하면 저를 진짜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세요. 사랑이 원체 많으셔서. 그 여성은 주로 2번 운다고 그러는데 결혼식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애 처음 낳았을 때, 그때 2번 다 이 책에서 보면 엄마가 안 계셨다고 기억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사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뭐 없든 외숙모랑 외삼촌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보다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너무 애를 태우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시댁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남편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아프셔서 진짜 상황이 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첫애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엄마가 외출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네네네. 그때도 또 정신병원에 계셨는데 나오셔서 왜 이렇게 아파야 되냐.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해도 왜 이렇게 계속 애 낳은 건 아프니 하면서 저한테 엄마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0년 정도? 네, 그 정도 됐죠.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신 거죠? 네, 결혼하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어머니하고의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애증으로 사랑과 때로는 미움으로 있었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 이제 드디어 완전히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겠구나 싶은 마음과 함께 어쨌든 그리웠던 엄마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텐데 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더 강했어요? 돌아가셨을 때는 우선은 이제 정신이 없었고 그때 아이가 9개월이었어요. 모유 수유를 네. 하고 있고 해서 장례를 치르고 뭘 하더라도 항상 아이가 걸리고 장례식장에서 제가 아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게 실감이 났던 거는 장례식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네,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는데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사실 저는 엄마가 중독자였어도 엄마가 나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엄마를 부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죽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 이제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장례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장례식장 이제 발인하고 나서 화장터 가서 이제 막 밥 먹으면서 평안한 곳에 가셨을 거야, 시영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끄덕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했는데 너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가 엄마가 죽었을 때 평안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너는 왜 그렇게 끄덕였어? 하면서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입관식 때 봤던 엄마 모습이 정말 한두 달 동안 계속 잘 때 떠올랐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지도 못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때는 그냥 너무 미웠죠. 그게 언젠지 몰랐으니까.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아줬을걸. 왜 나한테 그런 기회도 못 줬지 하면서 제가 되게 괴로웠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제가 숨도 참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숨도 참아보고 이제 쇼크로 돌아가셨으니까 간이 있는 자리도 막 눌러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 말미에 에필로그라고 제가 엄마가 되어서 썼던 글에 이건 제가 의도하면서 쓴 건 아닌데 그렇게 글이 흘렀는데 이제 마지막에 시영아 그러니까 너 나 편히 갔으니까 이제는 배 눌러보는 것도 하지 말고 숨 참지도 마. 너 이제 두 아이 엄마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라는 그 글을 쓰고 제가 그걸 딱 그만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또 주어지는 자유가 있었고. 그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엄마가 나한테 쓰는 편지의 형식이었거든요. 네. 한번 좀 그 대목 중에서 읽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우리 한시영 작가님한테 제가 급박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제 책을 좀 고르고 있는데 그 안에 실은 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울타리가 되셨던 남편분께서 옆에서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흐뭇한 미소로 우리 작가님의 사진을 계속 찍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기도 하셨는데 긴 시간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남편분께서 아까 이제 하셨던 얘기를 받아서 본인 입장에서 우리 작가가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내가 선택하게 됐었던 어떤 계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셨는지에 대한 뭐 간단한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시영 작가의 남편 이강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작가를 이제 처음 만나서 너무 서로 좋고 잘 맞고 해서 연애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제 사정도 알고 있었고 하였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이제 연애와 앞으로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 그리고 같이 꾸릴 가족 그런 부부의 삶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주체는 저 그리고 이제 제 작가 아내 둘이라고 사실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처음에 연애할 때부터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좀 불안정하고 좀 외로웠을 그런 고립감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서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굳건히 자기를 지키고 있을까? 사실 이런 호기심, 신기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좋아서 만나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커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근데 연애하고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연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사랑과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진척시키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유의미한 서로의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잘 이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내는 주변에 같이 친했던 언니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또 같이 친했던 언니 동생들 심지어 이제 본인의 어떤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났던 치료사분들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잠깐 지나칠 수 있었던 시터분들 이런 분들 하나하나와의 만남도 상당히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진척시키고 계속 연대의 그 시너지, 그 힘을 계속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대에 대한 본인의 니즈와 서로 간에 이제 도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그 어려웠던 그 환경 속에서 고립감과 어떤 외로움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없겠구나.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또 오늘 이거 인터뷰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은 남편만 따로 한번 모시고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작가님이 골라주신 대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의 사과 편지라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에피소드고 300페이지에 이제 글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요. 네. 그러니까 시영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죽는 순간을 떠올리며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지 네가 자주 상상하는 것을 다 알아. 그만해도 돼 이제 하지 마라.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겠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네 잘못이 아니잖니. 어쩌면 내 잘못에 가깝지. 엄마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고 괴로웠을지. 자꾸만 코도 막아보고 배도 눌러보고 그렇게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쇼크는 순식간이다. 네가 걱정할 만큼 오래 걸리지도 괴롭지도 않았어. 더 이상 내 죽음을 가늠하려고 하지 마라. 자꾸 너를 아프게 하는 것 그만해라. 너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지 않니? 그러니까 그만하면 좋겠다. 네 생각만큼 내 죽음이 쓸쓸하고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자유로워졌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좋은 사람, 인자한 엄마와 멋진 장모, 든든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생에 대한 욕심과 진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미련 때문에 잘 해내지 못하는 게 더 괴로웠기에 오히려 나는 편해졌다. 정말이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나는 모순 덩어리의 삶을 나의 방식대로 거침없이 살아왔어. 그 가운데 너를 괴롭게 한 것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너의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지금 와서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니? 어느 날 네가 아기를 업고 병원으로 면회를 온 날 내 손에 쥐어주고 간 종이. 그 종이에 적힌 시를 나는 외웠어. 죽고 나서도 이 시에 기대며 지낸다. 죽어서도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이 시를 읊을 때면 사람들이 내 옆으로 모여들어. 시를 다 읊고 나면 그들이 묻고 난 대답하지. 이 시 제목이 뭔가요? 도종환의 폐허 이후입니다. 내 딸 하나뿐인 내 딸이 종이에 적어주고 간 시입니다. 네가 보기엔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모든 것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니?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에서처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주었으면 한다.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말이다. 고맙다. 그래도 나에겐 네가 있었잖니. 그 조그맣던 네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건 말로 표현 못할 감격과 기쁨이었다. 비록 나란 사람은 나를 돌보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그것을 오롯이 느낄 여유가 없었지만 언제나 괴로울 때면 여기에서도 그래도 나에겐 네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엄마인 나를 보살피고 돌보았던 어린 너의 손. 여리지만 야무진 그 손을 기억한다. 시영아.
너희 야무진 성품과 단단한 마음을 생각하면 이곳에서도 평안해진단다. 그 땅에서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깊은 평안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한다. 시영아. 이 마지막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글썽였는데 본인도 어떠셨어요? 이걸 쓰시면서? 이거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읽을 때마다 많이 울었고 지금도 이거 많이 읽어요. 힘들 때면 읽어보고 또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고 엄마 안부가 궁금할 때면 이제 육아하니까 이제 납골당에 자주 못 가거든요. 거리가 있어서. 그럴 때면 이 책 많이 꺼내서 에필로그 많이 읽어봐요. 이제 새로운 또 계획들을 가지고 나가실 텐데 오늘 안산에 오신 것도 원래 사시는 곳은 마포시죠? 네. 네, 안산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이제 중독자 자녀들 혹은 이제 양육자 이렇게 얽혀있는 그 중독자 본인 당사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단원구 보건소 거기 이제 강의를 하러 갑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혹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오셨을 텐데 또 한번 요구청을 하시면 다른 곳에서 또 좋은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길이 열렸기 때문에 특히 중독자의 가족으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시면서 많은 고통받는 중독자 가족들한테 힘이 되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준비해 주셨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신 우리 장희 작가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신청해 주신 안희수가 부르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에 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만 같지 않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상한 미로에 갇힌 나